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9월 11일 장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그동안 하락했던 애플과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2% 올랐고요. 나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S&P 500 지수도 반등에 성공했지만 상승률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다우지수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요. 상승장에서는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약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지수는 상승했는데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는 0.23%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 굉장히 셌습니다. 2거래일 연속해서 빠질 정도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애플이 이제 반등한 것은, 일단 초창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이외에 공공기관과 지방공무원까지 합치면 한 5천만 명 이상이 아이폰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5천만 명, 요거에 이제 시장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이 5천만 명이 전부 다 애플을 쓰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모건 스탠리에서는 매출이 한 4% 정도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 3%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포스에서는요, 조금 더 낮은 전망을 내놨죠. 여기에 플러스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영향으로 매출이 5%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이트 60 프로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중국이 미국 이외에 가장 중요한 매출처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렌드 포스에서는 인도 쪽에 집중을 하면서 애플이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 침투율이 한 3%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프리미엄 폰 쪽으로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애플도 반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32%, 구글도 0.8% 상승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기술적 반등 수준이 이게 굉장히 극적으로 반등한다, 그런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요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국채 금리 그리고 유가, 미국의 달러 인덱스 흐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요거 먼저 볼게요. 중국은 미국 국채 매수에 있어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 보유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594억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상반기 한 1조 달러 이상의 국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1조 달러 이상의 국채 발행을 진행 중에 있고, 1조 달러 이상의 국채 발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채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건데요. 이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국가들은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국채 보유량을 자꾸 줄여나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요 국채 소화가 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중에 있는데, 이거는 IRL 법안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조금 국채를 사줬으면 좋겠다. 국채 세일즈를 위해서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20일 이후부터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이 방중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실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미중이 구체적인 대화에 동의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시작을 했지만 시작만 한 거지,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 정부가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속뜻은 뭡니까? 중국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중 규제는 풀지 않겠다,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수출 통제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정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개방을 더 가속화하고 있고 건전한 법적 틀 안에서 세계적 수준의 시장 중심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다. 이 얘기는 미국이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회담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왔던 것은 이겁니다. 중국 해커들이 MS 엔지니어 계정을 통해서 미국 정보기관들을 해킹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미국과 EU는 중국을 겨냥해서 철강 관세를 계획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도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서 7나노급 반도체를 자체 생산했다. 이런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러먼도 장관의 입을 빌어서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물론 요거는 이렇게 생략이 됐습니다.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다양한 책찍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지금 미중 관계가 잘 안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도 보면 러먼도 장관의 방중에 앞서서 이렇게 시장에 기대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실제 방중이 끝나고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튀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내려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쪽에서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들을 보시면은 요건 11월 예측치인데요. 11월 달에 25bp 추가 인상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이렇게 40% 전후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90% 이상의 확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톤다운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슈퍼 매파였던 블라드가 퇴임하면서 블라드는 뭐 6% 이상의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도 있지만 실업률 상승하고 있고요. 고용시장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위원들의 숫자는 좀 줄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 FOMC를 지나면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국채 금리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상승했던 것들은 첫 번째는 유럽의 문제예요. 유럽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쪽의 지표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고요. 유럽의 경기가 안 좋다면 유로화는 어떻게 됩니까? 약세로 가겠죠. 그래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엔화입니다. 일본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이건 양적 완화죠. YCC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돈을 풀어내면서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화가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은 작년 10월 달에 150엔대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BOJ에서 시장 개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갖다 때려 눌렀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요 엔화의 세 흐름들이 다른 통화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엔화까지도 지금 약세로 가고 있어서 달러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달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은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흥국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무료 방송에서 기준을 105선으로 놓고 요 105선 달러 인덱스가 넘어가게 된다면 현금 비중 10% 늘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6선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현금 비중 더 늘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이 실물 경기 쪽은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경기 선행지수인데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반전하고 있죠. 미국과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2개월 연속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예상 실적 역시 감소폭이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도 불과 한 5, 6개월 전에는 BNP 파리바에서 몇 포인트를 얘기했냐면 3,100포인트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윌슨도 뭐 3,900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4,000선 위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런 전망들은 전체적인 경기 상황보다는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면 낮게 밴드를 낮게 잡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면 밴드를 이렇게 올리면서 하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실물 경기 지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의 수출 감소율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8월 달에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줄어들었던 자동차 업종도 천천히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었다는 증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자동차와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은 수출과 가장 연관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수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업종들을 보시면서 큰 흐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상에서 여러분들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현금 확보 10% 정도 하시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이번 주에 보면서 추가 현금 확보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회원님들이요, 하락할 때 담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장 아닙니다. 지금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락할 때 들어가는 것은 올해 1월달이나 3월달처럼 투매가 막 떨어질 때, 고럴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투매가 아니죠. 투매 없이 상승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추세대 안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도 상승 추세대는 이탈했지만 한 차례 투매, 그 다음에 바닥을 계속해서 잡으면서 21선과 수렴해 놓은 상태입니다. 21선 살짝 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대 만들고 있는데, 요 안에서 지지 흐름들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 월요일이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막 나 뭐 사야지 이렇게 질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홈캐스트 그리고 아이센스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큰 폭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은 없죠. 그런데 거래량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 11선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4번, 5번, 6번 패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저항대에 지금 걸려 있긴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저항대를 자꾸 뚫어내려고 윗꼬리를 달아요. 윗꼬리를 달면 뭐죠? 물려 있는 물량들이 많아서 이게 투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절 물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5번 패턴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센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은 역사적 신고가 트라이를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가는 흐름들은 여러분들 쉽게 팔면 안 됩니다. 파동상으로 보면 여기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6번 진행 중인데 단기 이평선들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5일선 기점으로 5일선을 크게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5일선 부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캐스트와 이렇게 파동 추천주 아이센스,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보시고, 오늘 파동 추천주 또 나왔으니까요. 요거 관심을 가지고 풀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한주식연구소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어플이 되겠습니다. 무료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종목 추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도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 이 파동론 아시면요, 여러분들 단타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링크 올려둘 테니까요. 초보 회원님들은 무조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밸류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어떤 것들이냐, 2차 전지 이슈가 어떤 것들이냐,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라,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